어제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합참은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적시에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하며 대비태세 강화 대책을 내놨고 드론 부대 조기 창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7년에 무인기가 한번 넘어와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한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무인기 도발 어떤 이유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무인기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확인이 된 건 2014년에 최초 식별이 됐었고요. 됐죠. 2017년도 지금까지 우리가 탐지한 게 아니에요. 다 추락한 잔해를 수거했거든요. 네, 야산에 그렇죠. 떨어졌던. 근데 이번에 지금 군의 대응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항적을 모두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인기 대응 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특히 이제 탐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와 좀 다르게 과거에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죠. 식별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양동작전, 그러니까 강화 쪽에 4대, 그다음에 수도권에 1대라고 하는 의도된 기획된 매우 고도로 계산된 행보를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난 10월에도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을 감행했고 이것도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이번에 영공 침범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해석하십니까? 9.19 군사합의는 상당히 북한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해군력과 공군력이 현재 열세이기 때문에 지금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MDL과 동서의 NLL에서 해군력과 공군 정찰 자산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게 9.19 군사합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합의 파기를 마음대로 하면서도 지금 합의가 파기됐다라고 선언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역시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먼저 합의를 깨는 건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합의를 깨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기들은 마음대로 합의를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무인기 같은 경우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는 떨어진 뒤에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항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대응이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격추를 하려고 했는데 격추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만능의 무기 체계는 아니에요. 새로운 무기 체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무인기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네. 그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 침몰도 무인기로 양동 작전을 한 다음에 지대함 미사일로 구형의 지대함 미사일로 격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해서 이제 과대 공포, 과대 평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적용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되는 과정이지 대응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는 상당히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 무인기는 저속이고 그 다음에 이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공중 자산으로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에 있는 대공화기로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소화기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미사일로는 이건 또 너무 그 RCS가 작기 때문에 미사일 탐지는 또 어렵습니다. 그럼 남는 게 이제 대공포 체계인데 대공포 체계는 우리가 잘 돼 있어요. 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도권 대공포 체계 잘 돼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는 20mm 벌컨 체계가 있고 이걸 대체하는 30mm 비호 내지는 비호 복합 체계가 있는데 요 사이를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찰을 할 때는 피해 다닐 수 있는데 공격이나 적응으로 내려면 격추당합니다. 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20mm나 30mm 탄이라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수십 발 나가거든요. 이번에 100발 정도 사격을 했는데 네. 이 낙탄이 되면 민가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좀 노렸다. 물론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귀로에 무인지대라든지 넘어올 때라든지 그러나 그건 이제 매뉴얼이 아직 좀 체계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군이 완전히 뭐 무능했다, 완전히 방공망이 구멍했더라도 그러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나와 있는 허점들은 충분히 향후 매뉴얼의 개선을 통해서 메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군이 탐지와 식별까지는 가능했지만 격추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합참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인천 광화군 성모도 일대에서 이 무인기인 줄 알았는데 새대로 오인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오인을 했을까요? 이 RCS라고 그래서요. 모든 비행 물체는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새도 포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새인지 비행기인지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정도 무인기면은 새떼 크기하고 무인기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비행 물체가 크면 예를 들면은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A나 F-22 랩터 같은 경우는 참새 정도 크기밖에 그 식별이 안 돼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보다는 탐지한 물체가 뭔지를 분류하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체도 작지만 새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죠. 그런데 이제 군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네. 새떼 같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경보를 발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기술적인 한계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고도로 내려온다든지 3km로 지금 그 비행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 지금 3km까지 잡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좀 더 고도를 내려온다든지 공격적인 비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만일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격추만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은 민가의 피해를 감안 안 한다고 그러면 격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허점을 교묘하게 노린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다시 한번 또 조만간 이런 비슷한 무인기로 중간에 도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군이 다행인 게 북쪽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탐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NLL이나 MDL을 넘어올 때 거기는 무인지대거든요. 네. 그럼 거기 조밀하게 우리가 이제 비호 체계가 이 자주대 공포거든 이동이 가능. 원래 이제 기갑부대를 보호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럼 지금 수량은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그걸 예를 들어 증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무인기가 내려올 수 있는 거점마다 비호 복합 체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벌컨 시스템을 가동을 한다든지 하면 초기에 제압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기로에 제압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온다 그러면 군은 똑같은 딜레마에 봉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낙탄 때문에 그때는 사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무인기가 수도권을 공격을 한다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때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고도가 낮아지고 격추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격추 말고도 일각에서는 GPS 전파 방해나 뭐 교란 수단을 쓰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격추하는 방법, 또 하나는 무인기는 두 가지입니다. 근거리일 때는 원격 조정을 합니다. 신호가 오죠. 네. 그다음에 2017년에 성주까지 갔던 건 정해진 GPS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돌아가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밍을 하면 전파 교란을 하면은 이 비행기들이 항적을 잃어버리거든요. 항로를.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벌떼 드론 같은 경우를 제밍으로 모두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두 쪽이죠. 하나는 요격 시스템, 무인기에 특화된 요격 시스템. 근데 말씀드렸지만 비오나 벌컨 시스템으로 아주 조밀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매뉴얼을 좀 개선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파 교란이나 어떤 제밍이나 이런 쪽의 기술들을 개발하면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인기를 적용한 전장 상황이 초기여서 그런 거지 네. 지금 창만 있지 지금 방패는 없는 거거든요. 방패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기존과 다른 것이 한 대만 내려와서 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대는 저기 김포나 파주 쪽에서 양동 작전을 피면서 한 대만 수도권을 지나갔단 말이죠. 수도권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스크바함 기함이 침몰했을 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로 근접 방어 모기 체계 모스크바함을 교란시킨 다음에 네. 뒤통수에서 구형이지만 지대함 미사일로 타격을 했거든요. 이건 못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본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쪽에서 대량의 무인기를 띄우면 아무리 시선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틈타서 수도권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군이 그걸 포착을 했던 거고 이 수도권으로 내려와서 일정한 정찰 비행을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도를 안 내렸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항로를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저 정도 고도에서 북한의 탐지 능력으로 봤을 때 아마 군사 기밀이나 해상도가 아주 높은 그런 그 기밀 자료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높진 않다. 다만 최근에 북한이 좀 체면을 구겼죠. 고체 엔진도 평가를 못 받았고 네. 인공위성도 우리 국토위성보다 해상도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화성 집시령도 정상 발사가 아니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에 노동당 8차 대회 때 전략무기 개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방 500km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시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비밀리에 왔다 가려고 한 건지는 그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군이 확실하게 항적은 탐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격 체계만 개선을 하면 된다. 이런 이제 과제가 남은 거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대응을 했거든요. 네. 우리 무인기를 넣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탐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응 사격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만 보면은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지만 예. 실제로 무인기 능력은 우리는 사단급부터 그 이하까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다. 다만 인구 밀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일이 처음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 충분히 개선의 여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드론 부대를 설치를 하면 앞으로 북한의 이런 침범이나 영공 침범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전장은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지금 마련되는 과정인 거지 네.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도 드론 체계들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공격 체계도 하고 있지만은 방어 체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부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압도적인 항공 전력이 있거든요. 네.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부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특성상 이 방어, 요격 이런 쪽에 좀 더 특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체계들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빈틈이 많이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이 개선을 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찰 비행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ICBM이나 큰 무기를 우선 또 개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찰기 역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격 방법을 여러 개를 만들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가장 이제 공격력 펀치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군사용 정찰위성도 없고 그다음에 항공자산이 없기 때문에 정찰 이 감시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이미 무인기가 내려와서 상당 부분을 정찰하고 갔다라는 게 지금 그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 또 이제 북한이 또 어떤 식의 재래식 도발 이미 연평도 포격도 했고 천안함 그 폭침 사건도 일으켰고 목함지뢰 도발도 했거든요. 네. 또 이 올해 처음으로 NLL 넘어서 미사일도 쐈고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형태의 어떤 무력 도발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 전선지대에 MDL이나 이 NLL 이쪽 지역에 우리 군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정밀하게 정찰하기는 쉽진 않다. 따라서 2017년에 그 우리가 수거했던 잔해에 비해서 지금 비약적으로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발전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엊그제 발사했던 위성 시험품에도 우리 국토위성보다 훨씬 더 조악한 해상도를 가진 영상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무인기는 훨씬 더 작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더 정밀한 장치를 탑재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인기를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무인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무인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기의 특징이 뭐냐면 폭장량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단일 목표에만 탱크나 아니면 기갑 장비나 아니면 대인이나 이 정도로 쓰는 거지 네. 이게 무슨 대량으로 폭격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무인 드론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인기는 작은 기체고 또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멈티라고 그래서 유인, 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보면은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비행하고 돌아간 거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런 경로를 만약에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러면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제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는 초기여서 그런 거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무기 체계가 무인기 체계입니다. 끝으로
이제 내년은 북한이 굉장히 기념할 날들이 많은 그런 해이기 때문에 도발이 더 세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도발 좀 예상하시는지. 이미 도발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 NLL 넘어 미사일 쐈죠.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큰 도발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남아 있는 건 이제 핵실험. 그다음에 이 김여정이 예고했던 ICBM 정상 발사. 그다음에 이제 핵조준 잠수함은 북한 실력으로는 뭐 당분간은 안 되고요.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공개가 됐고 진수. 그다음에 그 진수한 잠수함에서 SLBM 발사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지금 추세를 본다 그러면 MDL이나 NLL에서의 고강도의 재래식 해상이나 육상에서 도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고 북한의 도발은 지속적이고 이 수위를 점점 높여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